도시끼리 붙은 식으로 개발되지는 않을 것 같고 개발도 계속 집중될 것이다. 그 형태로 결국은 3대 메가시티가 구축될 거고 8개 정도의 소건역이 만들어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지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 시간 발로 뛰면서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기고 계신 분이십니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좀 뵙습니다. 네. 그 도시문헌학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좀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아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인문학 하는 사람이죠. 그 중에서 문헌학이란 걸 해요. 네. 문헌학이라는 게 이렇게 글자가 있는 물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이 무게부터 네. 장평을 이렇게 하셨나 다 연구를 하면 의미가 나옵니다. 아. 근데 거기부터 나오는 사회적인 맥락까지를 분석해내는 게 문헌학이고, 이 방법을 도시에 적용을 해서 건물, 길, 간판 이런 게 왜 이렇게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를 분석해내는 거를 도시문헌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 네. 여기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오셨는데 저희 부유를 보시면서 보통은 국회의사당을 보시는데 바로 밤섬을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밤섬에 대한 뭐 어떤 역사적인 유래가 좀 있나요? 여의도 이런저런 건물에서 일을 했는데 밤섬이 다 보이면서 강북이 보이는 뷰는 처음이에요. 네. 아시겠지만 밤섬이 원래 사람이 한 거의 1000명 가까이 살던 거였잖아요.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나요? 예전 지도 보면은 길도 다 표시돼 있고 마을 이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랬던 곳을 저렇게 강제적으로 무인도로 만들었는데 원래 밤섬 주민들은 추석에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집단 성묘 배가 떠요. 그 들어가면 지금도 본인들 집에 이게 터가 나온대요. 돌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이었다고. 그 저기서 그리고 배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황포도배라고 마포 같은데 새우젓 장수 그 타던 배가 저기서 만들었다는 거죠. 여의도 저 국회의사당 있는 저기가 양말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고 밤섬이 저기 율도동이라 부르는 동이었고 이렇게 한 덩어리였죠. 그랬다가 여의도 개발하면서 자재가 부족하니까 흙을 파내서 이제 클 정도가 아니라 저기 절벽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다이빙장으로 유명했어요, 강북에서. 근데 그거를 날려버리고 그 돌과 모래로 만든 게 여의도죠. 고수부지. 다시 이렇게 집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됐고 원래 같은 지역인데 저기 분들은 마포 상수 쪽으로 다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집단 이주촌이 있고 그래서 강남과 강북으로 오가다가 여의도 개발하면서 강북이 돼버린 그런 지역이라 언젠가 이 여의도부터 강북까지 뷰를 같이 찍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이 뷰를 제대로 봤네요. 아유, 잘 나오셨습니다. 밤섬 그냥 질문 드렸는데 그냥 술술술술 그 유래가 나오네요. 자, 오늘 뭐 도시에 대한 유래를 정말 찐 전문가로 말씀해 주실 분을 정확하게 잘 모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럼 도시 문헌학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요 한국 부동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경제 파트에서 일하시는 플레이어 분들이 부동산이라는 단어하고 신축 고층 아파트 집값이라는 단어를 좀 혼용해 쓰신다는 느낌이 제가 봐도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머릿속에는 아파트가 떠오르실 텐데 흔히 강남이나 용산에 있는 성동에 있는 그런 신축 고층 아파트 말고 수많은 주거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집값이 어떻다라고 할 때 그 통계는 어디까지 과연 반영되는 것인가? 라는 게 저는 늘 의문이고 통계나 경제는 결국 사회과학인데 이쪽은 연역적으로 이론을 세우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개별 상황으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이 강남 상구와 용산 일부 아파트가 집값이라는 통계에 들어오면은 이 통계 전체가 교란돼 버린다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점점 이제 양극화 얘기 나오죠. 부동산이 어떻게 된다라는 건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주거의 형태와 비주거 형태를 보아오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은 일단 제가 질문을 잘못했지만 그래도 네네 좀 더 엄밀하게 할 필요가 엄밀하게 있긴 하죠. 얘기하면 뭐 정말 저도 느끼기에는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단독 다가구 빌라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면 비주거의 어떤 오피스텔이라든지 비주거인 빈이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마도 어떤 아파트라는 이제 부동산 상품 자체가 금융화가 되면서 어떤 시세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의 머릿속에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어떤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정경과 언론계의 상층부에 계신 분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를 전국의 부동산에 투영하는 경향이 있죠. 생각을
양극화를 말씀하셨는데 강남과 용산에 있는 뭐 신축, 준시축의 아파트는 전체 재고 자산 대비 정말 뭐 1, 2% 그렇죠. 남짓인데 이게 전체 모든 집값의 어떤 대표성이 돼버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허탈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국평 기준 뭐 30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에 안 사시는 분들에게는 금액이 좀 비현실적이긴 한데 박탈감을 느끼는 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서울 강남 집값에 관심이 있을 거라는 하는 거는 여기에 거점을 둔 오피니언 리더들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각 도시들에서 서울 부동산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 무수하게 만나고 다녀요. 얼마 전에 모 채널에 나갔다가 전 국민의 관심사인 둔촌 중고아파트 재개발이라고 했는데 그 관심 없다고 경기도 사람들은. 그런가요? 직업의 질의학 이런 유명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적되는 건데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기 활동 관역을 너무 과다대표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지역 각 지역마다 포인트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비현실적인 금액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 아파트들도 그렇게까지 지금 비싼데 이렇게 지금 반포나 이런 식으로 비현실적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아마 서울 수도권 직장인들의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정규직 직장인 모든 사람이 그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의 동력은 불평등성과 그 열망이라는 거라서 그 부분을 너무 과잉하게 비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공격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치 경제 분야에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자산의 불평등이라는 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은 필요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재건축할 때 앞으로 압구정이든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공공이 들어가서 임대주택을 최대한 끌어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달라고 요망은 하고 있지만 재건축을 함으로써 자산 가치가 오르고 그래서 더 부자가 되는 거는 전 자본주의의 당연한 원리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해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아파트 개발의 시대가 된 이후부터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주거 유형 중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공급량이 아파트가 제일 많죠. 여러 현상이 있겠습니다만서도 어떤 형태의 공업 국가들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편리한 공급 방식이기도 해요. 흔히 착각을 하는 게 아파트가 대단히 한국적인 현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많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특히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예전 소련권이에요. 저는 러시아나 이쪽 자료를 많이 보는 편인데 그쪽에 보면 구소련 시대에 수많은 집합주택이라는 게 많이 공급됐어요. 그게 아파트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책에도 실었지만 지난해 냈던 거기도 보면 핀란드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헬싱키 교회가 전부 아파트고 그리고 당장 대표적으로 일본 한국 일기 신도시의 원형이 되는 타만 뉴타운 같은 거 전형적인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적인 특성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공업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한국이 아파트 망국이니 을 말하는 거는 틀린 지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땅이 비교적 좁은 나라에서 또는 밀집적으로 공업화를 이루어낸 나라들에서는 나타난 현상인 거고 다른 나라도 이런 고밀 집적화되어 있는 아파트라는 주거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열광을 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일본 경우가 많이 했죠. 일본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살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본기 힐즈 같은 한국의 주상복합 같은 형태로 많이 넘어갔죠. 비교하면 다 똑같은데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또는 열망이 한국이 좀 너무 확 식어들었다. 60년대까지는 단독주택에 대한 열망이 컸거든요. 근데 일본은 꾸준했고 한국도 꾸준하다가 60년대 말에 잘 아시다시피 3대장 아파트 단지가 나오죠. 이촌동의 한강맨션, 여의도 시범, 그리고 구반포 아파트라는 게 등장하면서 그리고 마침 강남 개발과 맞물리면서 너무나도 큰 수익을 내다 보니까 집으로 수익을 낼 수 있구나라는 게 생기면서 단독주택이 확 죽었다가 요즘 살살 부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근데 그런 부분에선 한국에서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라는 건 독특한 일은 아니다.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는 선생님은 어떤 주거 형태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사실 저는 어느 주거 형태든 괜찮고 담배 냄새 안 들어오고 조용하면 됩니다. 이 아파트는 층간소음, 벽간소음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단독주택이 답이냐? 수많은 단독주택도 답사를 하는데 보면은 쓰레기 무단 투거하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남의 골목 다니면서 담배 피면서 걸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천국은 없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개토타운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경비들이 존재하고 이 타운 안에서는 아무나 못 들어오고 그 방식이 결국은 해답인 것 같고 그러니까 최상급의 부자분들은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여전히 강북의 몇몇 개토시티들에 살고 계시는 거 아니냐 또는 경기 남부의 몇몇 지역들 유엔 빌리지처럼 그렇죠, 어떤 그렇죠. 내부에는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고 그런데 사시는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어떤 생활 습관을 또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층들이 또 사는 지역이기도 한 것 그게 상층 같더라고요. 계층인 거죠. 원래 상층 되면은 네. 남하고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한국은 이제 그 못 간 분들이 강남 3구에서 아파트에서 최대한 차로 지하 주차장 들어간 다음에 남과 안 만나는 형태로 이제 동선을 만들지만 정말 부자가 되면 그걸 넘어가는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이 만약에 미래를 조금 예측하시기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자들 빼고 이런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지금까지 좀 많이 수십 년간 이루어져 왔는데 계속 이런 현상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50대 50인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비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비중이. 아파트가 조금 올라갔죠. 네, 어떤 주거의 공급의 문제랑도 또 연관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단독주택을 설계하는 건축가 지인들도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한국의 단독주택 공급 시장은 너무나 열악하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업화가 안 된 상태예요. 하나하나 수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살 만큼 돈을 투자했는데도 만족할 만한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다만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동안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적었다 보니까 산업화가 안 된 것도 있고 산업화가 안 돼서 상품이 안 좋다 보니까 선착하지 못하는 일도 있고 그렇다고 해외의 단독주택 유명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스미토모 임업이라든지 그건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러다 보니까 맞물려서 결과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저는 중에 젠더론을 투영하는데 남성들은 아파트에 대해서 약간의 혐오감이 있어요. 결국은 사나이라면 단독주택이지 그 정원도 가꾸고 근데 여성분들은 아파트에 대한 절대적인 선호가 있습니다. 네, 편하니까 시설 일단 관리도 안 해도 되고. 편하는 것보다 안전해요. 단독주택은 근본적으로 안전성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세기 전에 아파트 문화가 이촌동과 여의도와 반포에서 탄생하기 전에 언제나 집에 사람이 있었어야 됐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누군가 전화를 받아야 됐고 누군가 집을 지켜야 됐어요. 대부분 그걸 여성이 했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상층 아파트의 공급은 여성 해방이었어요. 그 부분은 남성들이 놓치더라고요. 본인들은 늘 해방돼 있었으니까. 늘 여성한테 맡기고 나갔으니까. 그리고 예전의 집들 형태는 부엌부터 거실까지의 동선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편하게 잡아준 게 아파트의 발전사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단차가 있었어요. 부엌에서부터 올라가는 옛날 부뚜막식으로. 근데 그거를 몇십 년에 걸쳐서 평평하게 잡아준 결과가 지금 아파트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보다 보면 지금 다른 주거 형태가 이걸 잡아줄 수 있느냐, 이 수요를 잡아줄 것이냐면 아니라 생각해요. 한 가정에서 주거 형태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압도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어떤 개발론의 입장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전통 어떤 그런 구옥이라든지 문화 유적을 좀 보존해야 된다. 도시 재생이라는 어떤 측면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 두 개 입장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이런 말은 있죠. 도시재생은 천천히 하는 재개발이라고. 가장 최근 사례가 대전역 동쪽에 소재동이라고 일제 때 철도 관사촌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현재 불경기 때문에 좌절됐어요. 그 사이에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익선동처럼. 그랬는데 다시 결국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없어질 거예요. 그 사이에 도시재생이니 핫플레이스 환이 다 있었는데 결국은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용산에 열정도 마을이라고 하던가 뭔가 있었고 성수동도 그랬고 가로수길에 그랬고 하는데 결국 도시재생이니 핫플레이스니는 세계적인 또는 국내적인 부동산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서면 부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의미는 크게 없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오기 전에 여의도를 살짝 걸어 다니면서 광장 아파트도 재건축하는구나 보면서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문제가 아니라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현실론에 가깝고 문헌학자 입장에서는 기록을 좀 더 잘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런 걸 왜 못해왔냐면은 기록한다면 자꾸 보존하자 그래요. 이 문화계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개발을 주체해서는 그거 싫어하죠. 한 달만 늦어져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아버려요. 접근을. 그럼 저 같은 사람한테 아쉬운 거예요. 저는 보존에 관심은 크게 없고 기록은 하자는 입장인데 최근에 모 아파트도 재건축하는데 문서 눈으로만 보라고. 왜냐면은 괜히 문서 있다고 보존하지 말라고 할까봐. 그리고 괜히 트집 잡을까봐. 한국은 기록 남기면 트집 잡는 문화거든요. 누구 책임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러려면 너무 심하게 보존이니 뭐 재생이니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하자. 무슨 뭐 35층 층고 제한 이런 거 필요 없고 당장 저 앞에 보이는 저 국회 사당 때문에 국회의 권능을 침해한다고 이쪽을 다 낮춰버렸잖아요. 서여의도는 아예 높이 제한이 있죠. 그 유명한 도시계획가인 손정복 선생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책을 썼죠.
그분이 저 볼 때마다 우라가 치민다고. 원래 이 전체를 맨하탄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국회가 뭐라고 지금 이 개발을 멈춰버리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뷰가 여기죠. 선진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가 정치를 좌우해야죠. 근데 한국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경제 파트가 정치 파트를 뛰어넘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죠. 선생님 말씀처럼 어떤 세계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따라 뭐 개발론과 보존론이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되는 이런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에 따라서 개발이 될지 보존이 될지에 대한 얘기라면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세요? 그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계속 보존의 형태로 갈 것 같으세요? 그것도 양극화죠. 기본적으로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많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잘 보여주듯이 여전히 정부 주도로 가게 될 겁니다. 어느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면 거의 개발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간 파트의 동력에 의해서 개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유일하게 가능한 데가 부산 같은 데죠. 근데 거기서도 자꾸 뒤엎 엎어지고 하는 게 힘이 좀 딸려요.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 정도까지만 부산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광주 같은 경우 광역시 정도. 아파트의 재건축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로 대규모의 택지 개발 이런 게 민간 파트의 힘으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이제 민간 파트가 하려고 그러면은 보상 문제가 많다 보니까 한국은 정부가 들어가야 공시지가 얘기 나오고 하면서 거의 강제 수용을 하잖아요. 공산주의 수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부 섹터밖에 없다라는 거고. 근데 서울 수도권 지역은 다른 거죠. 많은 경우는 민간 파트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파트 집값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개발 차원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날 겁니다. 수도권 지역과 나머지 지역은 큰 차이가 보여요. 다니다 보면. 그게 다른 지역들이 수도권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부러움을 갖는 근본이죠. 지금 뭐 양극화를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집값이라든지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도 모두 지역 간의 양극화가 계속 만들어지는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나요?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진다고요? 저는 결국은 그 세 개의 메가시티로 재편될 거고 집중될 거고, 용인이 있다고 할 때 경기도 용인시 용인 전체가 다 개발된다 보진 않아요. 용인은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잖아요. 처인구 지역은 농촌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지, 기흥은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 등이 통과하는 핵심 지역이고 따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나 행정가들이 말하는 식으로 도시끼리 붙은 식으로 개발되지는 않을 것 같고, 교통망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약간 거미줄이나 피자 조각 모양 형태로 그런 형태로 개발도 편향될 것이다. 교통망의 어떤 시간적 거리에 따라서 도시가 이렇게 연결될 거라는 말하자면 말씀이시죠? 교통지리학적으로 연담화가 그렇게 일어날 거지 도시끼리 붙는 식으로는 안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 망을 따라서 개발도 계속 집중될 것이다. 그 형태로 결국은 3대 메가시티가 구축될 거고 8개 정도의 소건역이 만들어질 것이다. 나머지 지역은 안타깝지만 국가나 그 지역들이 의도적으로 개발을 일으키지 않는 한 개발이 크게 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국가나 지방 단체들이 개발을 의도적으로 일으킨다 하더라도 한계가 클 것이다. 전국의 혁신 도시도 많이 보고 다니는데 그런 걸 느껴요. 정부 기관이 하나 와야 조금 인구가 늘거나 활성이 생기고, 안 오면 그걸로 끝이고.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인위적인 거고, 그리고 한 지역을 몰아준다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 간에 경계에 지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은 딱 그대로 정부만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 원래 도심들은 인구 다 뺏기고 있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개발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 대한 어떤 기준을 무지불식간에 이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좀 컸습니다. 도시개발 지역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안보가 영향을 미쳤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는데 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강남 개발, 행정수도, 그리고 또 하나는 동남권.